자, 이제 그 18쪽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및 일반 원칙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부동산학의 이념이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가 이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념에는 크게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 두 가지가 구별되는데요. 일반 이념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지도 이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수업할 때도 지도 이념은 제목 정도만 알고 가시면 충분히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첫 번째 보면 그 3번에 부동산학의 일반 이념에서 합법, 형평, 효율성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 3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효율성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얘는 뭐예요? 효율자가 나오면 사적 부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적 부문 그리고 사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활동을 정부 부문, 정부 공공, 정부 부문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의 원리보다 형평성의 원리가 중시된다. 저기 앞뒤가 바뀌어서 형평성보다 효율성의 원리가 중시된다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기출문제에서 부동산 활동을 무슨 부문? 정부 부문 그랬어요. 근데 정부 부문 그러면 공적 부문이고 공익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형평성의 원리가 중시가 될 것이고 또 사적 부문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당연히 효율성의 원리가 중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앞뒤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부동산 활동을 정부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의 원리보다 효율성의 원리가 중시된다라고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앞뒤를 바꿔놨죠. 그런 식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출제 그 문제의 수준만 놓고 본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틀려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실력이 그러니까 지금 매년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날의 시험 당일의 어떤 그 컨디션이라든지 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평소 같으면 틀릴 이유가 없는데 현장에 가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안 보이고 갑자기 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나온다든지 해서 틀린 경우 많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든 낮은 문제든 2.5점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너무 깊숙하고 어려운 걸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거를 단단히 다져가지고 내가 쉬운 건 절대 틀리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점수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염두에 두실 바래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문장에서 부동산 활동을 사적 부문에 한정하여 본다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의 원리가 중시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단편적인 내용만 익혀두셔도 2.5점을 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분명히 형평성은 공익과 관계가 있을 거고 또 효율성은 사익과 관계가 있겠죠. 근데 공익과 사익은 기본 성격상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공익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공익과 사익은 충돌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사익과 관계에 있는 효율성, 또 공익과 관계에 있는 형평성의 원리 또는 이념도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뭘까요? 서로 충돌 관계에 있는,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사익과 공익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모색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가 충돌할 때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이념, 원리로 작용하는 게 바로 합법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공익을 추구하든 사익을 추구하든 합법, 법이 허용하고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압축하면 자 공익이나 공공이 나오면 형평성, 사익이나 사적이란 말 나오면 효율성,
그러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란 말이 나오면 합법성 딱딱 끊어서 보셔도 얘는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란 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말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일단 앞글자 따면 능안경공이죠.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이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시면 능안경공 네 가지 원칙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앞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동산학의 정의 속에서 이 기초수엔 제가 빼놨지만 제가 아까 읊어볼 때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 기초수엔 여러 가지 뺐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거죠.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을 제고, 높이는 데 있다는 건데 능률성을 높인다는 게 뭐냐면 보다 빠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데 바로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 가장 중시되는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능률성의 원칙이 답이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그 능률성 아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안전성이 나오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전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사고가 많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고가 많으니까 안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 그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무슨 새끼를 쳐놓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편말 써 있죠. 그 말은 들어간 놈이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불국사 가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만진 쉐이들이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죠? 그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안전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안전이 안 좋다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에 비해서 값이 비싼 고가품이에요. 즉 예쁘게 말하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노려서 상대방을 속이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자 하는 사기 사건 등이 많이 발생했을 거고 이걸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사고가 빈번하니까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문장 속에서 사고 이 말 나오면 답은 안전.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능률성을 강조한다는 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근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야 빨리빨리 하자 라고 하다 보면 안전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또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능률성이 약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은 성격상 상호 충돌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 나와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과 안전성의 원칙은 상충 관계에 있다. 상충의 뜻이 뭐죠?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것을 제가 강조하지만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그래, 능률성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다 보면 안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능률과 안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 이 개념을 파악하는 거지. 그걸 뭐 능률, 안전은 충돌 이렇게 외우기 전에 물론 개념을 파악하면 나중에 외워도 늦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런 말 나오면 어떨까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능률성과 상호 충돌 관계에 있는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OX. X잖아요. 능안이 상충인데 능경 그랬잖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전부 1회 이상 출제되었던 기출의 지문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그 재수업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재수업 처음 듣는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업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미 기출에 나왔던 지문들이기 때문에 지문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으면 멘붕 와요.
되게 어려운데? 이런다고요. 근데 왜 초기부터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드리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뜻만 가지고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문제 안 풀려요. 왜? 문제의 그 지문들은 이미 나왔던 그 지문들 아니면 그것보다 수준 높게 어렵게 표현되는데 우리들이 배울 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풀어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몰라 드리는 게 아니고 문장 표현이 뭔지를 몰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시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한 6월이나 7월달 가서 또 아니면 3월달 이후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 느껴요. 왜? 분명히 해설 보면 다 아는 건데 문제를 보면 몰라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문장 표현이 어색하고 생소해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버겁고 힘들지만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계속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조금 이게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지만 2번 들을 때는 좀 들어오고 3번, 4번 들으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보던 건데 하면서 읽기도 전에 답을 구하라는 이런 그 패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자 노력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성의 원칙은 뭐 그냥 가볍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성의 원칙은 안 나와요. 그냥 능한 경공 중에 하나다라고만 기억하면 되지 공정성의 원칙이 뭐냐?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그럼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부동산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부동산이라고 하느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과목이 부동산학이죠. 그럼 부동산이 연구의 대상인데 그럼 부동산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만 연구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개념은 무엇이 부동산이고 어디까지를 부동산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 뭐라 그래요?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개념자가 나오면요 뻔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볼까요? 일단 맨 첫 번째 제목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죠. 나옵니까? 잠깐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맨 아래 보세요. 2번 해가지고 복합 부동산 나오죠. 이게 두 가지 나와요 이렇게. 자, 개론이 체계 또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했죠. 구조를 파악하면 개론은 할 게 없는 과목이에요. 근데 구조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외우기에 바쁘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앞으로 이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념 이 말 나오면 누가 물어보든 간에 복합 개념 아니면 복합 부동산 둘 중에 하나 물어보겠구나. 이걸 떠올리면서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세요. 아주 쉽게 풀려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뭐라고 했냐면 복합 개념을 다른 말로 복합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적 부동산은 같은 말인 거 맞죠? 근데 그 2번 제목에는 복합 부동산 나왔죠. 그러면 문장 표현만 놓고 보면 적이라는 한 글자 차이밖에 없죠. 오케이? 그러나 의미는 하늘과 땅입니다.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복합적 부동산을 썼는데 그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적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럼 복합 부동산을 오해를 했다. 전혀 엉뚱한 답을 짓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좀 약간 흥분 상태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예. 이게 왜 흥분 상태냐면 매년마다 이 시간이 제가 흥분합니다. 왜? 첫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처음 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처음 뵐 때 제가 약간 흥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오버가 되면 막 혼자 막 수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이 복합적 부동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법경기 3대 측면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앞으로 와 보실까요? 맨 처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나오죠. 근데 거기서 다시 제목을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 나옵니까? 또 그 아래에 보시면 광의의 부동산도 나오나요?
협의, 광의. 있어요? 예. 근데 협이라는 말, 협이라는 말의 뜻은 한자로 좁을 협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런 뜻이고, 광은 넓을 광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다 드리고 있는 건 출제하는 사람마다 쓰는 말이 다 달라요. 그냥 누구라도 그냥 협의, 광의만 써주면 되는 걸. 어떤 사람은 좁은 의미, 또 어떤 사람은 협의, 또 어떤 사람은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말을 막 바꾸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용 따져보기 전에 좁은 의미는 당연히 넓은 의미 속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예측해 보건대 그래? 그럼 광의의 부동산 속에는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은 포함이 되겠구나. 예측됩니까? 맞아요. 그렇게 항상 예측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구조가 될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그렇게 6개월만 참고 견디시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선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오를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경지는 합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목표점은 90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패턴은 90 이상 맞게끔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 90이라니 내가 어떻게 90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해보셨죠? 60 목표로, 그렇다고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60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60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럼 최소한 80 내 90 맞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한 70점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럼 결국 실질적인 목표는 70이에요. 근데 왜 70 하느냐? 60 넘어가면 되는데 왜 70이냐? 안정적으로 합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60에 딱 걸리죠? 한 62.5 나오죠? 이렇게 맞으신 분은 합격자 발표 날까지 잠 못 주무세요. 왜? 마킹 하나만 잘못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70점 정도만 맞아줬다면 이건 뭐 한 서너 개 날라가도 뭐 편히 발 뻗고 주무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이 다른 분들보다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못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태백으로 먹는 거죠. 더럽게 어렵다. 뭐 우리가 뭐 학문을 연구하느냐? 학문 연구는 화장실 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내가 이 정도를 하겠다고 해야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분들 계셔요. 대부분의 경우는 민법을 더 잘하십니다. 민법을 더 잘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개론을 또 소수의 경우 개론을 더 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론을 잘하시면 개론 점수를 얻어서 민법에 얹어가지고 좀 쉽게 합격하셔야 되고, 민법 잘하시면 민법에 특화를 하셔가지고 점수를 얹어서 합격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함께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패턴에 뭐라고 좀 하지 마시고 따라와만 주세요. 저 아주 노이로제 걸려 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법률 개념의 협의와 광의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얘는 뭐냐? 이런 민법 이제 배우시죠? 그 민법에서 99조인가요? 민법 99조에 보면 민법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본다 또는 부동산이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민법상 부동산이 결국 뭐다?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자, 그럼 볼까요? 협의의 부동산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민법상 부동산.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정해놓은 거. 근데 그 민법의 규정을 보게 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협의의 부동산, 어떤 분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어떤 분은 민법상 부동산, 어떤 분은 토지 및 정착물. 그러면 결국 문장표는 다를지라도 말하고자 하는 건 전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요렇게까지만 외웠다.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 써주는 순간 모르겠는데요. 처음 배우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많이 익혀놓는 게 문제풀이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토지와 정착물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와는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토지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 갖고 물어본다? 정착물 가지고 물어봅니다. 정착물. 근데 이 정착물도요, 처음부터 이론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물 정착과 물이란 말이에요. 보통 물자가 나오면 이거 물건이죠. 물건이에요. 근데 정착이란 말이 뭡니까? 한 곳에 붙박혀 있다. 또는 뭐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착물을 너무 예쁘게 포장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따지면 한 곳에 붙박혀서 이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정착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의미한다라고 나오거나, 또는 원래 부동산이 아니었지만 토지 등에 부착되어 어떻게 부착? 항구조로. 토지에 항구조로 부착되어 부동산화한 물건을 정착물이라 한다라고 표현됩니다. 결국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뜻은 개념은 잡히지만 문장 표현이 우리가 아는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론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토지나 건물에 부착이 된다는 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말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됨이 누구라도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뭐라 그래요? 정착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착물로 판단된다면 걔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여러분 동산, 부동산 알잖아요. 자, 동이 뭐예요? 움직일 동이잖아요. 그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동산이에요. 근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동이 불가능하려면 한 곳에 붙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신문 가판대는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신문 가판대. 여기 주변에 보면 신문 가판대 이렇게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 뒤에 이 아래 바퀴 달려 있어요. 이동이 가능해요. 정착물 아닙니다. 그럼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법원의 판단, 판례에서 정착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종류 외우는 건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만 어차피 정착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건물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부착되어 있다는,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착되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단적인 예로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죠. 그럼 아파트 층마다 소화전 있죠. 소화전 있죠. 자, 그럼 소화전은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정착물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소화전 자체는 그냥 호수잖아요. 호수 자체는 이동이 가능했던 동산 맞죠. 근데 그 이동이 가능했던 소화전이라는 그 호수 자체가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각 층에 부착이 되어서 아파트 자체가 붕괴되거나 재건축,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사용이 되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정착물. 아시겠습니까? 소화전은 정착물, 즉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어려운 문장 표현은 천천히 익히시면 되고 가장 큰 핵심 뭐라고요? 정착물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물건을 비로소 뭐라고 한다? 정착물. 그래. 그러면 이걸 응용해 볼까요? 아, 그럼 지속적인 부착물이 정착물이라면 일시적인 부착물은 또는 임시적인 부착물은 정착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식주인 수목이거든요. 그럼 가식중 이게 또 뭐냐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수목은 나무나 풀이잖아요. 이건 관계가 없어요. 자, 이때 가식할 때 식이 뭘까요? 심을 식이죠. 근데 얘는요. 아시겠어요? 가식할 때는 가식중 수목은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본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뭔지 아십니까? 다 필요 없어요. 가예요. 이거가 이 가자가 들어간 순간 이는 정착물이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단적인 예로 묘도요. 임시로 쓰는 묘를 뭐라 그래요? 가묘. 또 임시로 하는 매장을 뭐라 그래요? 가매장. 이러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진짜 압류가 할 때 가압류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임시로의 뜻이 붙어 있다면 자, 나무를 심었다면은 그 나무나 그 어떤 풀의 뿌리가 토지에 부착이 되겠죠. 그러나 임시적인 부착 상태니까 지속적, 계속적인 부착물이 아니죠. 그럼 걔는 정착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심었어요. 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나무를 심었다는 건 땅이 있으면 나무나 풀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부착 상태가 붙어 있는 상태가 임시적인 부착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부착물이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를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웃겨요. 출제자들도. 가식적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지만 가식된 수목은 정착물이다. 이랬어. 실제 기출문제에서.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뜻을 모르고 외웠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그래 옮겨 심는 중이면 정착물이 아니니까 옮겨 심어 놨으면 정착물이겠네 라고 다 틀려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핵심 뭐라고요? 가식도 필요 없어요. 임시로 해요. 그럼 임시적 부착, 일시적 부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가가 포인트인데 뜻을 모르고 외워버렸으니 그 문제를 다 틀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이래놓고 3월달쯤에 모의고사 내면 또 틀릴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시겠죠? 왜? 개념이 아직은 안 잡히니까. 6개월은 지나야 어떻게 물어봐도 잡혀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부 2년, 3년 하시고 싶어요? 아니죠. 이 공부 나중에 하시다 보면 벌써 5월만 가도 다 지쳐가지고 보약 드시고 링겔 맞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1년 내에 좀 끝내드리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다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양이 많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1년 내에 끝내시죠. 1년 내에 끝내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내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가장 큰 도리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오십시오. 질문은 수업 끝난 뒤. 근데 무슨 질문인데? 네? 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정착물과 관련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거래 활동하셨구나. 아니 제가 아시는 분이 예. 그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서. 네. 그 건물 안에 네. 건물주인데 예. 문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신문 자그만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그 기계. 예. 그게 콘크리트로 박히 이렇게 위에 나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용도가? 그냥 일반 창고 같은 건물이. 일반 창고에 왜 윤전기가 박혀 있습니까? 사업을. 그 사업을 했었다. 그럼 그분이 설치 주체가 네. 건물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주입니까? 네. 그러면은 정착물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헷갈려요. 이렇게. 그게 근데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수를 치신 거예요. 근데 잘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죠. 똑같은 물건도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말이죠. 헷갈릴 때 있죠.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는 설치 주체가 임대인, 건물주, 집주인이라면 정착물로 봅니다. 근데 임차인, 세입자라면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컨대 그 집 하려고 했어요. 예. 여기 이제 2층 집이 있대요. 2층 집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초 때 안 하는 건데. 자, 말씀 나왔으니까 한번 할게요. 2층 집인데 요 1층이 집주인, 곰돌이가 살고 있고 2층에 전세로 우루사가 들어왔다. 우루사가. 개인적인 별명이 우루사예요, 제가. 예. 자, 그런데 근데 우루사가 여기 새 살려고 들어와 봤더니 이미 2층에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설치한 겁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착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할 때는 딱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사에 갈 때 그거 떼어갈 수 있으면 동산입니다. 떼어갈 수 없는 건 부동산 정착물입니다. 오케이? 자, 월세 들어갔습니다. 원룸 들어갔습니다. 요새 원룸에 뭐 풀옵션 뭐 이런 거 다 있죠. 자, 곰들어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살고 나올 때 됐는데 1년 동안 내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그 드럼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떼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걔는 그 물건을 누가 설치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착물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동산은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동산의 일부로 본다 그래요. 종속 정착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걔는 떼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있죠. 이럴 수는 있어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너 그래 에어컨 갖고 가고 싶어? 그럼 돈 내. 내가 줄게. 이건 가능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떼어갈 수 없다면 물어보자. 부동산. 떼어갈 수 있다면 동산입니다. 에어컨 뒤집어서 우루사가 갔는데 너무 더워요. 그 자기 돈 들여가지고 에어컨 설치했어요. 누구 거? 루사 거. 그럼 나중에 이사에 갈 때 떼어갈 수 있죠. 그럼 걔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요.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이 물건이 누구 거냐. 소유 관계를 파악하는 게 정착물의 구분 목적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착물로 보면, 자,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예컨대 여기 A라는 주택이 있는데, 그럼 거래 당사자는 파는 쪽, 사는 쪽 있겠죠. 그럼 파는 쪽을 뭐라 그래요? 매도자. 그럼 사는 쪽을 매수자. 오케이? 그런데 이 주택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이거는 산 놈 거예요. 매수자의 소유가 됐죠. 근데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매도 자기 거니까 떼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기본 수업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가볍게 이해되셨나요? 예. 그게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떼어갈 수 있다면 걔는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경작물 있죠. 경작물. 농작물. 경작물. 근데 경작물 이러잖아요. 그럼 아직은 이 농작물의 뿌리가 벼나 무슨 게 보리의 뿌리가 아직은 어디에? 토지에 붙어 있죠. 있죠. 그럼 토지에 부착돼 있죠. 그럼 얘는 정착물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이 들어가요. 수확이 됐다. 수확이 됐다는 게 뭐예요? 됐다! 뿌리 뽑아냈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그 벼나 보리, 그 농작물들의 뿌리가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로부터 분리가 됐죠. 그럼 정착물이다 아니다. 이게 한 끗발 차이, 이게 한 끗발. 그래서 경작물까지 나오면 정착물이라고 말이 답이 나오겠지만 경작 수확이란 말이 들어가면 절대 정착물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 문장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경작물이면 아직 수확 상태가 아니니까 그 나무나 풀에 그 농작물의 뿌리가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구나. 그럼 토지에 부착된 상태니까 뭐다? 정착물이다. 근데 수확이 됐다는 건 이미 그 농작물의 뿌리가 토지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토지의 부착 상태가 아니죠. 그럼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개념 잡으라고요. 그럼 안 외워도 다 풀어요. 아시겠어요? 그 무턱대고 종류만 드립다 외워놓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종류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기억조차 안 나면서 외웠던 걸 잘 기억하면 외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외웠죠. 다 알아듣죠. 집에 가시면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알아놓고 외우면 내가 안 거기 때문에 그 외운 게 오래 가는데 처음부터 외워버리잖아요. 모르는 상태로 외운 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암기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Understand?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착물은 이렇게 가볍게. 원래는 그 토지 종속과 독립 다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 주체, 설치 의도, 그 다음 뭐 부착 방법 다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기본 수업 때 넘어갑니다. 일단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 좁은 의미예요. 그러면 광의 속에는 협의 부동산이 포함되겠죠. 그럴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준부동산의 말이 있어요. 준. 근데 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제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준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이 배우시는 민법은요, 부동산 관련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사실은. 왜? 민법 전체 조항이 1024조인데 1042조인가 하여튼 그게 돼요.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 조항은 그 중에서 한 20, 30개의 조항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아니죠. 부동산 민법, 부동산 민법. 자,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배우지 않는 민법 조항에 성년의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년의제. 어디서? 의제 있죠. 성년의제. 근데 의제란 말이 뭐냐? 원래는 그거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 그게 의제의 뜻이에요. 그럼 성년의제 그러면 걔네들은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자, 제가 의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는 그거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인정해 줄 때 의제란 말 쓴다고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성년의제 그러면 얘는 성년이다, 미성년이다. 미성년자인데 성년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경우냐? 사고 친 경우. 사고 쳤어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사고 쳐가지고 이런 민법상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는 지금 제가 배울 때만 해도 16세인가 그랬어요.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님의 동의하에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년이. 그럼 봐봐요. 옛말에 나이가 어려도 상투를 틀면 성년 대접받잖아요. 그 조항이에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느냐?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의제란 말의 뜻이 뭐다?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인정해 줄 때 뭐라고 해요? 의제란 말을 써요. 또는 준. 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무슨 뭐 공기업, 무슨 공사, 뭐 한국전기통신공사에는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준 공무원 그러잖아요. 준 공무원이다. 그럼 준 공무원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나 대우 면에서 공무원의 버금가는 지위와 대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준자를 붙여주죠. 그렇다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 성격상 부동산이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으로 취급해 줄 때, 간주해 줄 때 우린 준이나 의제를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단적인 예로 뭐냐? 자동차가 있어요. 여러분 딱 볼 때 자동차를 부동산이라고 평소에 인식하셨습니까?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닌 사람 들죠? 물론 성격상 걔 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의 공시수단. 공시란 말 또 처음 들으시구나. 네. 기초가 이래서 힘들어요. 공시한다는 것은 그냥 말뜻만 가지고 본다면 널리 알린다.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린다를 뭐 한다? 공시한다 그래요. 여러분 2차 과목에 공시법 있잖아요. 과목은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 공시한다는 게 뭐냐면 그 민법을 비롯해서 각종 그 권리관계,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변화가 있을 때는 앞으로는 이 물건 내 거 아니고 얘 거다라고 권리관계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공시한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 A라는 주택이 원래 누구 거였다? 곰순이 거였다. 근데 거래를 통해서 곰돌이에게 매도가 됐대요. 팔려 넘어갔대요. 그럼 지금까지는 누구 거였어요? 곰순이 거.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 거예요? 곰돌이 거. 오케이? 그럼 이때 이 A라는 주택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곰순이로부터 곰돌이에게 이전된 거 맞죠? 오케이? 그런데 이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이 뭐다? 공시수단. 공시한다. 오케이? 그럴 때 등기 등록이 바로 뭐예요? 공시수단. 남한테 이제부터 이 물건 얘 거다! 라고 알려주는 수단이 등기 등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분들도요, 등기해야만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 살 때 돈 다 주고도 그 이 물건이 이젠 내 겁니다. 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놔야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라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는 본질은 부동산이 아닌데 공시수단이 등록이에요. 자동차 인도증 그래요? 자동차 등록증 그래요? 자동차 등록증 그래요. 그래서 민법 배우다 보면 이제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 이제 소유권이 이제 바뀐다라고 할 때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달라요. 동사는 인도 점유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 등록에 공시수단을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즉 쉽게 말하면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돈 줬어요. 배달해 주세요. 그럼 그 택배 기사님이 누구 뭐 곰돌씨인가요? 인정하고 이렇게 영수증 사인하고 건네주죠. 그 세탁기는 넘겨받는 순간 내 거예요. 그 자체가 공시수단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부동산은 돈 다 냈어도 내 거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해야만 내 거로 인정받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해서 좀 길어 보이는데 핵심은 이거죠. 자, 자동차는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자동차의 공시수단은 등록이므로 부동산과 동일 또는 유사, 같거나 비슷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도 중개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개 대상이 된다. 또 하나, 저당권 설정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담보 잡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 보면 자동차 담보 대출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겠어요? 저당이나 담보자를 쓴다는 건 이미 저당자를 붙였다는 건 그 대상이 부동산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민법 배우다 보면 물권, 채권을 배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뭐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물권, 채권 중에 물권이 또다시 제한 물권과 용익 물권이 나눠집니다. 근데 용익 물권 중에 뭐가 있어요? 유치질 저당권이 있거든요. 유치권, 뭐 질권, 저당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냥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질권과 저당권은 민법에서 배우시다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대상이 달라요. 그 대상이 동상일 때는 질권, 부동산일 때는 저당권 그래요. 오케이? 예. 그래서 결국 자동차도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니까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담보대출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예, 그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말 어떻게 써요? 자,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토지 및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다시 한번. 토지 및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맞잖아요. 속한다는 건 포함된다. 그럼 좁은 건 넓은 의미 속에 포함되잖아요. 오케이? 이게 한 끝발이에요. 만약 잘 들어봐요. 토지 및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이다. 이러면 틀려. 틀리죠. 광의가 아니니까. 근데 토지 및 정착물은 협의, 좁은 의미니까 광의,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속한다. 이 말은 맞죠. 이게 개론이에요. 그래서 개론은 내용 안다고 문제 맞추는 게 아니에요. 문장 해석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한 끝발차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비록 산수지만 계산도 해야죠. 이론도 다 기억해야죠. 문장 해석 다 해야 되죠. 그리고 40분에 다 풀어야죠. 그러니까 개론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왜 40분 그러냐? 원래 50분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개론보다는 민법의 지문이 더 길잖아요. 그럼 개론을 조금만 더 빨리 풀어놓고 시간을 아껴서 민법을 풀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론은 무조건 마킹까지 끝낸 시간이 40분 안쪽이에요. 오케이? 그 말은 마킹까지 완료할 때 계산까지 포함해서 1분을 넘어가면 그 개론 끝난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죠? 아니에요. 좀 지나다 보면 풀려요, 그냥. 풀리는데 처음에 좀 이제 겁을 좀 줘야 돼요.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분명히 열심히만 하시면 그 나중에 문제 뭐 고두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다만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항상 제가 안타까워요. 누구한테 배워도 똑같은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예컨대 우리 이거 이론계라 있잖아요. 수업하는 분들마다 같은 말 가지고도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 한 몇 개월 배웠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접근법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그럼 처음 다시를 해야 돼요. 1년 내내 똑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다른 패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남들 한 거에 비교해보면 몇 개월을 까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패턴을 현상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꼭 저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막말로 제가 아까 90 목표에서 70점 이상 맞는 게 목표일 뿐이지 누가 100점 맞으라고 했습니까? 개론은 100점을 맞을 수도 없는 과목이고 100점을 맞을 필요도 없는 과목이에요. 우리한테 최고점은 몇 점? 80점이에요. 자, 개론 80 맞았어요. 민법 과락 넘기면 합격이죠. 그렇잖아요. 또 민법을 80 맞으면 개론 40만 넘기면 합격 아닙니까? 그래서 과목별 최고점은 몇 점? 82, 80. 그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거죠. 근데 2차 과목은 공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개사법이나 나머지 과목에서 좀 점수를 얻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얹어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근데 법률 끝났어요. 근데 왜 제가 법률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법경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법률이니까. 내용을 쓸만한 게 법률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건 옆에 보시면 이제 그 2번에 경제적 개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중간 보세요.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상품 나오죠. 그거 앞 글자 따봐요. 자자생소품. 앞 글자 따봐요. 앞 글자. 생소품 아니에요? 없어요? 자산, 자본, 소비재, 생산, 상품이니까 자자생소품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제가 그랬죠. 저 암기법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런데 왜 제가 이거 앞 글자 땄느냐? 그것만 나오니까. 자자생소품 알면 다 푸니까 얘는. 왜? 내용 물어볼 게 없어요, 얘는. 자산이 뭐고 자본이 뭐고 생산 요소가 뭐냐 이런 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다고요. 얘는 나오는 게 뭐밖에 없다. 자자생소품 5개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문제 유형 이렇습니다. 그 문장 보시면서 제가 불러드리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소비재, 4번 상품, 5번 삐리리. 답은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의 전부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 내용 물어볼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내용 없는 건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경제적 개념 뭐만 알면 된다고요? 자자생소품. 그 다음에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은 공자위환 나옵니까? 자, 일단 제목 볼까요? 가로 1번 공간 나옵니까? 나와요? 예. 그리고 뒷장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위치 나오죠. 위치 나오죠. 근데 원래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초서니까 나올 만한 거 2가지만 뽑아서 공간, 위치만 쓴 거고 원래 기술은 공자위환이에요. 공자위환. 그 문제가 쉽게 나오면 공자, 위환, 자자생소품 9글자 알면 문제 아주 쉽게 나왔을 때 운빨 좋으면 2문제 맞춥니다. 그걸. 오케이? 그럼 봐봐요. 예컨대 다음 중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 위환 해놓고 5번쯤에 뭐라고? 소비재 이렇게 쓰나. 그럼 답이 뭐예요? 소비재죠. 오케이? 또 조금 전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그럼 어때요? 자자생소품, 자산, 자본, 뭐 생산 요소, 뭐 상품 써놓고 예컨대 공간 이렇게 쓴다. 그러면 자자생소품 아닌 게 뭐예요? 공간이죠. 이렇게. 이런 식의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위환, 자자생소품 9글자만 기억해도 최소 한 문제는 그냥 건질 때가 많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공간이나 위치 부분은 별도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부동산은 보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만 설명드리고 바로 쉴게요. 좀만 참으시고. 이러면 땅의 표면을 지표라고 하죠. 지표. 지폐가 아니고 지표. 우리가 원하는 건 지폐겠지만, 자, 지표는 그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상하가 수직이고 쭉 연결된 건 수평이죠. 그럼 지표 공간을 다른 말로 수평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의 공간은요, 수평 공간인 지표뿐 아니라 그 위에 상부 공간과 아래쪽에 하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부 공간을 다른 말로 공중 공간, 하부 공간은 지중해도 되고 지하해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느냐? 부동산은 단순히 수평 공간인 지표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평과 상하 수직을 합하면 몇 차원이에요?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러잖아요. 그럼 수평과 수직이 합해지면 몇 차원? 네, 3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꿔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은 수평 공간인 지표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으로 구성된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잖아요. 수평, 수직 합한 게 3차원. 그럼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나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의 합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지금 부동산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개념 잡았어요? 그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앞에서 배우셨죠. 그럼 부동산이 공간이니까 부동산 활동 역시도 공간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간이 대상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 업도 공간업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전부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외우지 마시고 어떤 개념부터 그래 지금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그래 부동산의 공간은 수평 공간, 상하 수직 공간의 합, 예쁘게 말하면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는 게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활동도 공간이 대상이니까 공간 활동의 성격이 있는 것이요. 부동산 업도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업이니까 공간업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더불어 하나만 더. 각각의 공간마다 권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공중 공간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중권. 그럼 지표 공간에 대한 권리는 지표권. 그럼 지중 또는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는 지하권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이와 관련해서 민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토지 소유권은 단순히 수평 공간인 지표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까지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민법이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예쁘게 표현해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쉬었다 갑니다.